스커트 버딩크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딩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요 부분이 말리는 거죠. 이 요추와 천골과 이 꼬리뼈의 이 연결 라인이 살짝 말려서 들어가는 건데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기는 해요. 그 버딩크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포함은 되는 거지만 이제 과도한 중량이 버딩크를 하면서 버티게 되면 인대나 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그 운동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이제 제가 담당하는 회원이라면 회원님이 부상 이력이 있거나 뭔가 허리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버딩크가 일어나는 곳까지 트레이닝을 안 시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통증이나 뭐 부상 이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동 범위의 제한이 약간 있기 때문에 버딩크가 자연스럽게 최하부에서 일어나는 형태의 몸을 갖고 있다면은 저는 버딩크를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 자연스러운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저는 다를 거라고 봐요. 심승호 체전 선수가 이두 피크를 위해 장두를 키우는 게 단두를 키우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두와 단두를 나눠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게 일단 첫 번째. 장두와 단두를 나눠서 우리가 자극을 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감각이 진짜 초천재야. 감각이 초천재라면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장두와 단두는 사실 나누기가 정말 어려운 근육이에요. 왜냐면은 범위가 너무 차이가 안 나.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온라인 PT에서도 요거를 좀 활용할 거예요. 이두근이라는 근육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정확히 이해하면은 단두와 장두를 얼마나 우리가 나눌 수 있는지 볼 수가 있겠죠. 장두와 단두는 시작점은 똑같아요. 이 요골에 있는 요 결절에 있는 건데 여기서 장두라는 근육은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이두근구라는 부분, 요 이두근구라는 부분으로 타고 올라가서 견갑의 수프라글레노이드 튜버클이라고 하는 상완골과 관절을 이루는 요 부분의 위쪽에서 끝나요. 그래서 실제로 라인을 보면은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런 라인을 갖고 있어요. 요런 라인. 근데 단두는 그럼 어디서 끝나냐? 단두는 여기서 끝나. 여기서. 요 부분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제 얘도 이제 견갑의 돌기죠.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근육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이 두 개의 근육의 거리는 여기서 요만큼이야. 요만큼. 요 근육의 근섬유를 내가 조율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장두와 단두를 나눠서 트레이닝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려도 장두가 쓰이고 이렇게 구부려도 단두가 쓰여요. 마찬가지로 상완골 자체를 내가 들어서 하더라도 비슷한 맥락이야. 여기서 요로 들어가는 트레이닝을 해도 어차피 얘는 텐션을 받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팔꿈치의 위치를 내가 아무리 네거티브로 걸든 파지티브로 걸든 장두와 단두는 사실 동시에 같이 쓰이기는 해요. 근데 약간의 저항을 달리 줄 가능성은 있다. 방향을 안쪽으로 조금 더 준다면. 근데 이 거리가 너무 짧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가 되게 힘든데 가슴 같은 근육은 반대로 그걸 나누기가 좀 더 쉽죠. 왜냐하면은 가슴 같은 근육은 이 이두근구 바깥에서 상부 섬유는 쇄골로 들어가요. 요렇게. 상부 섬유는 요 쇄골 방향으로 요렇게 들어가. 이두근구에서. 근데 중간 섬유는 흉골 중앙으로 들어가고 하부 섬유는 갈비뼈 안쪽, 그러니까 흉골 아래에서 갈비뼈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근섬유의 주행 방향이 되게 넓게 퍼져 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대흉근 같은 넓은 근육들은 상대적으로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텐션을 나누기가 쉬운데 이두처럼 이 범위가 좁은 근육들, 이두처럼 이렇게 범위가 되게 좁은 근육들은 장두, 단두를 나눠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일반인 기준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피크는 타고나는 거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었죠. 그런 뭐 이두의 피크를 만들고 이거는 거의 타고나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은 피크를 만드는 운동이 있다면 모든 보디빌더의 이두 피크는 다 올라와 있어야 돼. 근데 안 그런 선수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안 되니까. 그게 선천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승철, 유인성 선수처럼 장두, 단두가 나뉘어 보이는 게 신기했어요. 이두 해부해보면은 되게 재밌거든요. 이두 카데바를 보면은, 그러니까 장두, 단두가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 갈래로 간다 그랬죠. 요게 장두와 단두의 갈래가 이렇게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위에서 갈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부 부분이 이렇게 하나야. 하부는 완전히 통이 하나야. 그래서 위에서만 딱 쪼개지는 사람이 있고 요게 약간 더 밑에서 쪼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두 근섬유 자체가 처음에는 하나로 가다가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게 약간 밑에서 나눠지는 사람은 이두의 장두 단두가 갈라지는 게 보여요. 근데 어떤 보디빌더는 이게 통으로 그냥 딱 하나로 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데피니션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근막하고 근섬유가 나눠지는 게 하부에서 나눠지냐 약간 더 위에서 나눠지느냐에 따라서 장두 단두가 결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그것도 보디빌딩을 볼 때 되게 재밌어요. 해부학 공부하면서 카데바도 이렇게 막 찾아보거든요. 시체들을. 근데 시체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또 달라. 사람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강경원 선수 관련 편집 영상 왔다 강력합니다. 근데 뭐 강력할 거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도 사실 똑같잖아요. 광호 씨를 저격하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이제 그때는 저격을 한 거 말 그대로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니까 제 기준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매우 옳다는 형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강하게 비판을 한 거고 강경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경원 선수를 선수로서는 좋아하죠. 당연히. 선수로서는 강경원 선수처럼 이렇게 밸런스 잘 잡힌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선수로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티칭은 개념이 다르거든요. 내가 운동 잘한다 그래서 운동을 잘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운동을 가르친다라는 거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오류가 없는 사람이 없죠. 제가 하는 얘기들도 따지고 들어가면 오류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오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토론이잖아. 그게 토론이고 그게 발전돼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인 건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 문화가 저는 이렇게 느껴져.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토론 교육을 안 한 거야. 토론이라는 교육을 아예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주입식으로 때려 넣는 거니까. 토론하는 방법을 모르고 토론을 하는 게 마치 저 사람을 까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해서 올바른 방향이 생기면은 더 좋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항상. 제가 이제 지금 애들을 키우니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 교육적으로 제일 좋게 보는 거는 독일의 교육이에요. 독일에서는 나치한테 이렇게 세뇌당해서 국민들이 막 완전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비판 교육이 되게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판 교육이라는 게 선생님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어요? 제 생각은 이래요. 막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해보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악플을 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뭐가 잘못됐고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에 타협점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이런 토론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성과를 낸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경원 선수처럼 업적을 이룬 선수들이 뭔가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신앙, 성경 마냥 침범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운동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오류는 있을 수 있어. 진짜 이거는 명확하게 정답이 없는 것과 오류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 오류라는 게 그런 거죠. 하부 가슴 운동은 안 해도 된다. 비하인드 넥프레스는 후면 삼각근의 운동이다. 뭐 이런 오류들. 그러니까 이런 오류들은 정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뭐 제가 강력하게 뭐 이렇게 디스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오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거고 그런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도 공부는 많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에 대해서 내가 운동 스킬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도 운동을 공부하는 거는 별개의 내용이잖아요. 운동을 공부했다면 사실 그 정도의 오류는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게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뭐 강력하게 디스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도 이제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비하인드 넷프레스 시 바벨이 앞으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후면 삼각근이 쓰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보조 역할로 제가 이제 예전에 비하인드 넷프레스에 대해서도 영상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보조자로서의 역할은 하는데 우리들이 운동을 얘기할 때 보조자를 주동근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할 때 광배근은 보조자로 쓰입니다. 당연하잖아요. 바벨을 밀었는데 버틸려고 광배근이 쓰여. 근데 벤치프레스 보고 우리가 광배근 운동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영역을 확장해서 보조자들까지 안정자 근육까지 다 끌어들이면 모든 운동은 전신 운동이에요. 근데 보디빌딩은 그게 아니잖아요. 보디빌딩은 주동근을 타겟팅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주동근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게 당연히 올바른 티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비하인드 넥프레스를 했을 때 전면 삼각근과 측면 삼각근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얘네들이 주동근으로 사용되지만 보조 역할로 후면 삼각근도 이런 떨어뜨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누가 뭐라 그래. 근데 비하인드 넥프레스 하면 후면 삼각근도 좋아져요. 이래 버리면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운동으로 가는 거죠.